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순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들의 인생관 또 직업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로 세상을 본다. 대한민국 대표 외환 전문가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문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 시간 변정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변정규 파워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환율 전문가,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문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정규라고 합니다. 미주라는 은행에서 딜링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딜링룸을 담당하고 있다. 딜링 뭐 하는 겁니까? 딜링은 거래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달러, 뭐 유로, 엔화 이런 그 통화들을 갖다가 외국으로 여행 가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적인 그 니즈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바꾸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런 거래를 통해서 대규모로 거래를 통해서 드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거래하는 건 쉽지 않은데 또 외국 돈을 거래한다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렵죠. 저희들도 이제 항상 하면서 어렵다고 느껴요. 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번 발을 디뎠으니까 할 수 없죠.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미 발을 들였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달러의 밑에 제목이 나오네요. 슈퍼달러의 슈퍼리치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쓰신 책입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조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환에 대해서 일반 뭐 입문자들, 그 다음에 초심자들이 이렇게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저희 회사 직원들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요. 좀 쉬운 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일념에서 만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책 내용을 다 소개해 주긴 그렇지만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럼 외환이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만큼 영향이 있느냐 정말 중요하냐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보통 설명하세요? 외환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환율은 이제 그 통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돈을 바꾸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세계에는 한 나라만 있으면 한 개의 통화만 있겠지만 그렇죠. 뭐 불행이든 다행이든 정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150개국이 넘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의 통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교육을 하고 뭐 개인들도 외국으로 뭐 여행도 가시고요. 그리고 기업체들에서는 무역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러니까 이 통화를 갖다가 바꿔야 될 필요성,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얘기를 하기를 하루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환되는 외환의 규모가 5조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5조 달러. 5조 원도 많은데도 5조 달러. 5,0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외환 시장이라는 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금융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요. 외환 시장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과 간접적,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잠시 뒤에 소개가 될 텐데 이 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현승 사장님이나 황영기 회장님 같은 분들도 아주 극찬을 많이 하셨던데 한번 또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보니까 이제 금융권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금융권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99년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8년 말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99년도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올해로 한 25년 차 정도 되네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환율로만 25년. 환율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제 그 딜링룸이라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라고 해서 야채 안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환율이라 해서 외환,
저희가 거래를 하지만 금융 거래는 다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은행이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그 안에서는 뭐 금리라고 하죠. 채권이나 단기 금융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이런 것들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외환이 되겠죠. 예. 첫 번째 직장 기억나십니까? 들어가셨을 때? 느낌이? 예,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첫 직장과 은행권은 또 다르셨다고 들었는데 우선 이 금융권의 첫 직장 얘기 듣겠습니다. 금융권에요. 네. 예, 원래는 이제 제가 금융권에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죠. 여러분들도 뭐 이제 그 대학생분들 혹시 그 고등학생분들 이런 분들도 뭐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교 때 뭐 제가 경제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크게 뭐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또 매체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편이었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세계는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일단 제가 이제 해외 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접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학교 다닐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코트라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공기업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경쟁률이. 그래서 우연찮게 운이 좋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또 그러다가 IMF가 왔습니다. 네. IMF가. 근데 IMF 들어가기 직전에 불행히도 제가 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또 자의로. 좋은 회사인데. 예. 좋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니?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또 IMF까지 왔어요. IMF까지 왔어요. 엎친 데 덮친 거죠,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더 힘든 건 뭐냐면 98년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왔습니다. 예. 2년을 지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유급은 안 했기 때문에 제때 졸업은 했는데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트라에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제는 한 번 나간 사람은 안 받아. 아. 그래서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나갔으니까 이제 그런데 다른 데 알아보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밖에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뭐냐면 금융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금융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명한 금융회사들도 조금 들어서 네. 알고 있었고 특히나 IMF가 오면서부터 이제 해외 IB들에 대해서 신문이나 기사상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가지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유명한 해외 금융사들이.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뭐를 하는 데지? 근데 알아보니까 한국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좀 약간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하는 그 해에, 그러니까 98년도였죠. 근데 98년도 말에, 이렇게 마지막 4학기 때 이렇게 보니까 9월 초까지만 해도 제가 이력서를 한 군데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받는 데가 없었어요. 아니, 뽑는 곳이 없었군요. 예, 그러니까. 뽑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인데 그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창피하고 자괴감에 너무너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식당이라도 차려야 되나 아니면은 뭐 앞에서 구두라도 닦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 자영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한 공부가 전혀 필요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마침 이제 IMF가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98년도 말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사들이 뽑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다행히 몇 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엔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많이 상용화된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개인 컴퓨터가 상용화된 게 한 2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 활용하고 맞습니다. 하는 데가 겨우 있었을 거예요. 예, CD도 없었고요. 네. 이제 플로피 디스켓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프라이터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타이프라이터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개인 컴퓨터하고 한 중간 정도 형태의 그런 전자기기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한두 개 있고 이렇게 됐는데 마침 저희 그 컴퓨터실에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제 사용하게 해줘서 거기서 이제 수기로 쳤어요. 제가 쳐가지고 이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열 몇 개 한국 지사가 있는
이제 금융회사들이죠. 네. 이제 외국계 회사들은 그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은행과 증권의 구분이 해외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뭐냐면 이제 글로벌 뱅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 자산운용사 그리고 은행의 형태를 같이 통합한 약간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형태의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홍콩이나 뉴욕만 해도 그렇게 많이 금융사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굉장히 분리가 엄격하죠. 네. 그래서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은행에 그리고 어떤 대주주의 요건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회사들마다 제가 한 열 몇 군데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이제 그 등기우편으로 하나하나 다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기우편을 보내면요. 착신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확인이 다 돼요. 인사과에 다 갔더라고요. 네. 그런데 리턴이 오는 거는 한 세네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JP 모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면접 기회가 와서 면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연찮게 거기에 이제 퍼머넨트라고 하는 이제 정식 계약을 맺게 돼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주식시장은 많이 아니까 주식이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알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 말고 달러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있고 그 외에 네네. 또 많은 시장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 금융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이제 분류를 하면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크게 분류하면 한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아까 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외환시장 외에도 저희가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장기죠. 이제 주식은 사실은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 주로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굉장히 뭐 수년 기간 아니면 뭐 10년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장기로 발행을 해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장기 자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자본 시장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고 이것을 유통하는 시장이에요. 또 반면에 기업들이나 일반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네. 한 1년 미만 짧게 돈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전이라고 하죠. 네네. 급전 뭐 짧게는 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콜 시장이라고도 들어봤잖아요. 뭐 오버나이트 콜 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CD라고 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이 주로 많이 발행을 하는데요. 짧게 보통 이제 뭐 3개월짜리, 1개월짜리 이런 걸 많이 발행을 해요. 이런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생 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하면 지역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뉴욕 시장이 있죠. 그렇죠. 뉴욕. 매일 거기에 나온 주식과 선물 지수를 봐야 되죠. 그죠. 나오면은 뭐 맨날 그 황소, 불이 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아니면 봄이냐 황소냐. 그죠. 네. 그러면 저희 뉴욕 생각하면 주식시장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네. NYSE를 딱 생각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시장은 뭐냐? 홍콩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죠. 아시아의 대표적인 파생 상품 시장이고요. 그리고 같은 미국이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다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원유라든가 아주 우리가 먹는 식료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마시는 커피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게 시카고 상품 거래소예요. 예,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사려고 하면은 동대문 시장에 가지 노량진 시장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뜻이 이렇게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사려면 동대문에 가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사려고 하면 노량진에 가고요. 이렇게 하듯이 이제 우리가 상품 거래를 하고 싶으면 시카고가에 가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갖다가 거래를 하고 싶으면 뉴욕에 가고 이렇게 각각의 글로벌 금융 시장은 많이 특화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뭐 전문이신 데가 외환이니까 보면 이제 기축통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달러가 가장 큰 돈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냐? 다른 돈은 어떤 게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글쎄요,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그 통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돈이잖아요. 돈. 네. 통화가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점을 보러 잘 안 가는데요. 네.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딱 가봤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한 10년 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그 역수론에 한번 갔었는데요. 이 여자분이에요. 좀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근데 안 가보니까 더 무서웠겠죠. 처음 가보니까. 근데 딱 들어가는데요.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뭐라고? 갑자기 이렇게 약간 신내리신 분이래요. 네. 근데 이러더니 하면 돈이 많아. 돈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근데 니께 아니야. 맞네요. 예, 저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하루에도 거래하는 이 그 금액이요. 사실은 뭐 많게는 수천억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한국에서도 많이 거래돼요. 이 금액이 큽니다. 외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외환 달러라는 거는요. 이제 한 단위가 1억 불이에요. 그렇죠. 예, 엄청난. 1억, 예. 한 개면은 뭐, 그죠. 100만 불. 한 개면 100만 불이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제 큰 거 한 개 뭐 하면 1억 불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00만 불이면 10억이고 큰 거 한 개면 1000억이고 이렇게 되니까 단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딜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외환시장 규모가 큰데요. 달러가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큽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에서 6대 통화라고 하면 뭐 달러, 그다음 중요한 통화가 유로겠죠. 유로는 뭐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든 통화 아닙니까? 유로존이라는 게. 그래서 그 유로존에 사용하는 그 통화가 유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세 번째로 많이 이제 거래되는 통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입니다. 엔화.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좀 수치가 좀 빠져갔나 보네요. 예, 엔화 같은 경우에도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유로에 비하면 많이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달러 인덱스라는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보도에서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유로 같은 경우는 한 57%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죠. 사실은 50%가 넘으면 뭐 가중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유로라고 보면 돼요. 달러의 상대 통화는 유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래서 세 번째가 엔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파운드,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불, 뭐 캐나다 통화, 캐나다 달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런 이제 통화들이 그 가지는 중요성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통화가 가지는 의미예요. 뭐냐면은 우리 이 돈을 갖다가 거래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그 글로벌 금융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참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침에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셨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빵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수입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커피도 원두, 뭐 브라질산도 있고 콜롬비아산도 있고 빵도 밀가루도 뭐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입하고요.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왔을 때는 우리가 소비하기까지는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쳐서 더 작게는 외환시장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이것을 소비하는 동시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지부식 중에 우리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가 된 거죠. 그렇군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나 빵 같은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그리고 경제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행 갈 때나 좀 외환 생각하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관심 좀 많던가요, 주변에? 글쎄요. 그 관심이 예전보다 좀 줄긴 했었어도요. 이제 계속해서 관심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 주식이나 외국에 투자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네. 채 10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누구나 이제 쉽게 주위에서 그 투자하는 것을 쉽게 본 지가 저는 몇 년 안 되는 것 네네. 같아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코로나 시기 때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이제는 글로벌화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직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서 그것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사와서 소비를 하는 그런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는 해외에 투자, 그다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는 이런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서학개미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는 네.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 전기차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T사 이제 전기차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T사의 주식만 계속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라간다, 예, 떨어진다, 이거만 보죠. 그걸 갖다 90% 보고 환율을 한 10% 정도밖에 안 보실 거예요. 자, 그만큼 안 보십니다, 보통.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주식에서 손익이 나는 것보다 환율에서 손익이 나는 게 더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조금 아이러니컬하죠. 네네. 왜냐하면 본업보다 부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서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 투자인 주식도 중요하지만 이 부업 투자인 환율도 그에 묵지않게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투자를 갖다가 좀 더 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 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환율을 이해하시게 되면 투자에 직접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주식만 계속 공부해서는 거기에 인사이더,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기 상당히 힘들죠. 그렇지만 환율이나 아니면 국제금융, 조금 나와서 국제금융이죠. 국제금융을 조금 익히 아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 심지어 뭐 우리 일반인들 어른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까지도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경제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할 때 한번 보시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주식을. 많이 팔았죠. 예. 그럴 때 나온 것들이 뭐냐면 환율이 상승하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 뭐냐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원화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원화로 갖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원화가 계속 약해져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원화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더 약해진다니까, 더 싸진다니까 빨리 팔아야겠다. 달러 강해. 그러니까 빨리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는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만 들으면 참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근데 이 환율도 보면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뭐 고정 환율제도 있고 아니면 변동 환율제도 있고. 이 환율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환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요. 예를 들면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파란색 볼펜을 하나 들고 계시는데 이것을 문방구에 가서 사시게 되면 1,000원을 주고 원화 1,000원을 현금을 주고 사십니다. 네. 그죠? 미국에 가서 파란색 볼펜 사실 때는 1달러를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네. 하지만 돈을 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로 원화를 사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교환 가치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물 교환이에요. 그래서 통화의 교환, 그죠? 환율은 물물 교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런 화폐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기자님께서 배를 갖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배 농사를 지으시는 기자님과 사과 농사를 짓는 저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모여서 사과와 배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과만 먹기는 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배만 먹기도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먹고 싶으면 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좀 비싸니까 네. 제가 가서 기자님한테 사과 한 개, 그러면 제가 배 두 개를 드릴게요. 그러면 기자님도 좋습니다 하고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과 1대2의 교환 비율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율이 1,200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달러 한 개에 1,200개의 원화를 주는 겁니다. 똑같죠? 1달러에 1,200원을 준다. 네. 네. 그래서 교환하는 거 아주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돈의 물물 교환이다. 돈에. 우리가 물건 살 때는 돈이 지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소비도 이렇게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소비를 할 때 이제 직구를 하고요. 달러로 결제하고 그다음에 원화로 결제하는 게 앞으로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재미있는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물물 교환이다라고 할 때 그냥 공급과 수요처럼 그것만이 요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 같은 게 있습니까? 많은 변수가 있긴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그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잖아요. 이제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 무역 수지나 이런 거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이제 달러가 부족해지면 네. 달러의 강세가 일어나겠죠. 모든 물건이 부족하면은 더 올라가죠.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환율이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원화가 이제 부족하다.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원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또 다 원화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사재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그 상품 거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해지는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환 수급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외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변화가요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홍콩, 싱가포르 이런 그 좀 따뜻한 나라에서 제가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 금융 시장 초창기에. 네. 그래서 그때 가 보니까 제가 이제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그 동물원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장류인데 이제 원숭이 종류인데 이제 굉장히 얼굴이 총천연색인 동물이 원숭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만드릴이라고 해요. 만드릴. 예, 드릴이 아니고 만드릴입니다. 만드릴. 예, 만드릴이라고 하는데 혹시 한번 기회 나시면요, 네. 같이 한번 가보셔도 되고요. 그런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따뜻한 나라에서 많이 사니까요. 근데 엄청나요. 얼굴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화려하게 생긴 그 동물을 처음 봤는데 얼굴을 보니까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외환시장이랑 똑같다. 어떤 부분에서 네, 똑같습니까?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청소년이에요.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외환시장을 들어갔을 때 든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정신이 없다. 예. 와,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GDP 성장률도 봐야 되죠. 그죠? 무역 수지도 봐야 되죠. 한국은행 통계표도 봐야 되죠.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여러 가지를 봐야 돼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 띄워놓고 생각을 해보고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질서가 있고 조금 보면은 좀 만드릴도 자세히 보면 좀 귀엽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 질서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얘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색깔을 몇 개를 중요한 걸 갖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 익숙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서 주식의 변동성. 근데 문제는 상한가하고 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변동폭보다는 상당히 작아요. 사실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십몇 %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한선, 하한선이 있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한 사안은 없어요. 그래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보다는 변동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대신 그 주식보다 환율의 변동폭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달러원 환율이 크게 1%, 2%만 변화를 해도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그만한 변화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과 국제금융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환율과 대체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데 뭐냐면 주식은 이제 보통 위험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환율, 우리가 특히나 달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반대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래서 주식과 달러원 환율은 많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면 지난해 말부터는 엄청나게 환율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좀 많이 다운됐었는데 최근 보면 상승세에서 약간의 보합세를 거치고 있는데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알면 좀 분위기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환율 전망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는 그 미국에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돈인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모두 다 집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선 먹여 살리는 게 미국 정부나 모든 나라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렇죠. 양적으로 많이 풀었죠. 예, 양쪽 완화라고 하죠.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엄청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미국에 가면은 이제 물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아서. 예, 이제 물바다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물고기가 됐어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다니기 힘든 거죠. 너무 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썩고 난리가 나니까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항상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면 그에 따라서 너도 나도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을 해요. 근데 물가가 폭등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뭐 역사학자는 제가 아닌데요. 그 17세기에요. 남미를 침공하게 됩니다. 코르테스라는 스페인 장군이죠. 그래서 남미 정벌을 하고 난 다음에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황금 그리고 은화를 가지고 와서 유럽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가격 혁명이라고 해요. 예, 없던 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없던 그런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코르테스가 배를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환호를 합니다. 코르테스 만세. 우리는 이제 부자야. 황금을 찾아서 엘도라도로 가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엘도라도에 황금이 온 거예요. 우린 다 부자예요. 유럽 사람들 우린 다 부자예요. 코르테스 너는 영웅이야. 우리는 다 이제 부자다. 이렇게 있었는데 웬걸 200년 동안 유럽인들은 정말로 너무 가난에 신음하게 됩니다. 예, 이것들을 왕실에서는 재정을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흥청망청 썼고요.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많이 돌아가지 않았을 뿐더러 물가가 엄청나게 뛴 거예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죠. 현대사회의 첫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너무 밥을 먹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우리 소설 레미제라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발장이 등장해죠. 빵 하나를 훔쳤어요. 옛날에는 동전 하나만 주면 이 빵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비싸지니까 이게 10개를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서민들이 굶는 거잖아요. 배를 굶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식도 굶고 나도 굶고. 그러니까 배를 굶게 되니까 이 빵을 훔친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런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도 인플레이션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이제 핍박받고 굶다 보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또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굉장히 채권을 많이 찍어냈어요. 이것들이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하니까 채권이 똥값이 된 거예요. 이제 돈은 없는데 금도 없고 이제 독일 정부 돈은 없는데 자꾸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발행을 하니까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아, 나 예금 안 해, 그거. 이제 계속 약해지는 돈 내가 누가 사. 이러면서 달러나 아니면 프랑이나 다른 통화를 사는 거예요, 파운드나.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 화폐인 마르크화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독일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플레이션 당시에 뭐 이렇게 리어카로 이제 그렇죠. 리어카로 가서 우유를 하나 사는 그런 장면들이 심심찮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투표에도 그래서 미국도 이런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가면은요, 작년에 강세로 갔는데, 강세로 가면은 무역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 나라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무역 적자도 많이 쌓여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잠재워서 일반 서민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만든 계기가 뭐냐면 히틀러가 나타낸 계기가 된 게 독일의 물가 상승입니다. 이렇듯이 물가 상승은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각국 정부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가 안정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때 이제 뭐 이른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인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근본이 세계처럼 비트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희소성이 높아졌었단 말이죠. 뭐 꼭 비트코인은 아니더라도 이런 디지털 화폐가 향후에 좀 환율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까? 환율 자체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요. 이런 디지털 통화는 그 미래에 우리 그 금융 환경을 많이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의 환경을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큰 금융상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CBDC라고 하죠. 이 영어로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가상화폐라든가 비트코인, 여러 가지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니즈가 있어서 이것들이 필요가 없었으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유는 뭐냐면 그거가 주는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디지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 갖고 다녀도 된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데는 익명성도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조 개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2월 7일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방안을. 이건 뭐냐면 두 가지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조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 네. 그것도 해외에 있는 외국인 기관들, 해외에 소재한 기관들에게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관들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들이나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면 외국에 있으면 라이선스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 있어도 주겠다는 거예요. 경쟁된다는 거예요? 예?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경쟁이 시작되고 그것들 많이 이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뉴욕에 있는 은행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뉴욕에 있는 은행들, 런던에 있는 은행들, 이런 데도 이제 신청만 하면, 승인만 해주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고 이런 업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앞으로 시간도 더 많이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외환시장이 저희가 9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시 반까지. 몇 년 전까지는 3시에 닫았어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3시죠. 근데 이제 3시 반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좀 너무 빨리 닫는다 이런 불평들이 있어서 3시 반까지 닫았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거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로 이것을 연장을 한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24시간 거래가 될 수 있게 다른 메이저 통화들은 다 뭐 달러건 유로건 엔화건 전부 다 24시간 거래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장기에 걸쳐서 좀 선진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원화도 앞으로는 국제 통화로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잘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CBDC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디지털 통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통화, 이 비트코인들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거라고 맞습니다. 예,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어떤 회사에서 발행하고 채굴을 해서 한 거지만, 그래서, 중앙은행의 그러한 그 보호가 있다. 그 법적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나 이런 원화나 이런 한국은행이나 연준에서 발행한 통화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형태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그 디지털 통화들이요.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디지털 통화 자체로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 우리의 그 투자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통화는 이제 우리가 지갑에 앱을 하나 깔면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원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발행을 한다고 예를 들면, 연준의 CBDC 앱을 우리가 핸드폰에 까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딱 깔아요. 저희가 핸드폰 앱에 딱 깔고, 이제, 그리고 유로존의 디지털 앱을 하나 딱 깝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갖다가 통화를 갖다가 소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예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디지털 통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네. 예. 기자님들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나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에 넣어놓고 다니는 그죠. 많죠. 신용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 아닙니다. 그죠?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은행이 자기의 신용을 만들어서 신용을 창출한다 그러거든요. 자기 은행의 신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CBDC는 정말로 디지털 통화 같은 디지털이지만 이것은 중앙은행에서 만든 신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구분은 앞으로 우리나라든 이제 해외든 이제 글로벌 이제 디지털 금융의 큰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